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한 데 이어 오늘 긴급히 학부모를 만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4일 만에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던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 때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좋은 개혁이나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후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순애 장관이 마련한 긴급 학부모 간담회는 사실상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한 날벼락 정책, 영유아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인다며 박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났어요. 이를 황당한 일을 만들면서 저희는 사퇴운동까지 갈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던 박 장관은 결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마주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박 장관 모두 공론화 작업을 전제로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후퇴한 셈이지만 학부모, 교환단체는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밝히는 등 부정적 여론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는 데에는 박순애 장관의 발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건데요. 조기 입학으로 한 학년 학생이 수만 명 늘어나는데도 과다 경쟁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는 교육수장의 발언에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당초 교육부 시나리오대로 2025년,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면 학생 수는 8만 명이 늘어납니다. 학부모들이 과다 경쟁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18년생을 기준으로 2025년에 봤어도 현재보다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다 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2018년, 2020년, 19년, 20년 다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미국의 만 5세가 다니는 킨더가든 제도를 본뜨겠다는 발언도 논란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칼로 딱 무 자르듯이 2학년은 유치원이고 2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킨더가든은 1학년의 전 단계인 일종의 영학년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결고리가 되는 누리과정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대안이 있는데도 입학을 당긴다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학적 개념도 많이 있고 개개의 특성에 맞게 이제 정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고. 거센 반발에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태도 변화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선생님들을 바보라 보는 겁니까?
면밀한 검토도 준비도 없이 내놓는 교육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의 혼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방금 보도한 복지교육팀 조국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지금 박순애 장관은 오늘 오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그 교육계와 학부모, 특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네. 한 목소리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결정적으로는 어제 오전에 박순애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학 대상을 한 달씩 늘려서 12년에 걸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네.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반발을 키운 건데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서 오늘 대통령실까지 공론화를 주문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걸 좀 감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오늘 박 장관이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만난 게 좀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사퇴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성토하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네. 또 눈물을 보이면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여론을 직접 접하게 된 박 장관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정말로 이게 정책 폐기의 수순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네. 예단하긴 좀 이릅니다. 윤 대통령이 일단 공론화를 주문한 만큼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공론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교육청 패싱 이걸 좀 문제 삼으면서 비판의 가세를 했거든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의 입장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박 장관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뒤늦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벌고 네. 또 논의 과정에서 여론 동향까지 좀 살펴보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팀원들을 격려하며 윤 후보를 맞이합니다.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 씨는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고 처남은 부본부장으로 딸은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전 씨가 법당을 차려 실제 무속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본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전 씨가 최근까지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다닌다는 풍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의혹입니다.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고위공직자 이름도 떠돌고 있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속인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핵심 관계자 행세를 했다는데 대통령실은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선부터 이어져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와 무속인 전 씨의 관계를 국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내부 자정 능력을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관저공사의 업체 선정에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이 서울 한남동이 아닌 세종시로 돼 있는 입찰 공고가 떴고 2시간 만에 수의 계약으로 한 업체가 선정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한 언론은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전시와 관련된 업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 입찰 내역을 볼 수 있는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공고했습니다. 12억 2,400만 원짜리로 공사 현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입찰 방식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11시에 입찰을 개시해 1시간 만에 마감됐고 오후 1시에 개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업체가 선정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사하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수리공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없게 제목을 쓴 데다 공사 현장을 세종시로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사 현장을 다르게 입력한 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면서 보안시설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협찬했던 곳과 같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6년 르코르비지 예전, 2018년 자코메티전에 협찬했던 업체들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와 감리를 맡았는데 여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손님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실 쓰고 계신 건데 여기는 계약을 해주고 계약할 때 모시고 한 번도 안 왔어요.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 업체들이 공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급된 업체들이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관계된 것은 맞다면서 당시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고 감사의 뜻으로 이름을 올린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가 사적 공간은 아니라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청와대는 보안상 수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대통령의 관저는 물론 퇴임 이후 양산 사저 관련 공사에 대해 업체명, 공사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보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둘러싼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인 연을 맺은 이들이 공적인 영역에 개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대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민대 안팎에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대 한 현직 교수는 이게 공정한 것이냐 개탄스럽다고 했고 동문들은 재조사위원 명단과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대 졸업생 25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의 이번 결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국민대의 판단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든 책임은 학교 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조사위원회가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한 보고서를 충실하게 인용을 한 것인지. 학교 당국이 조사 절차를 미루면서 대선 이후로 시간을 끈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재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가 대선 이후인 3월 말로 기한을 연장하고 다시 석 달이 지나서야 발표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재조사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많이 길어져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은 없고요. 국민대 현직 교수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보통의 일반 학생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불공정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냐 갖다 복사하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문제가 크고 그렇게 했다가는 교수도 처벌을 받거나 나아가 교수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개탄스럽고 학교 명예가, 학교 역사가 완전히 실추됐고 학생들의 이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상황이거든요. 국민대 학생들의 온라인 게시판에도 개탄스럽다, 학교 다니기 민망하다 등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학내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대 이번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이 될 만한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시 기준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무단 인용은 표절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제 국민대는 김 여사보다 앞서 지난 2007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문대성 전 의원의 학위를 이 기준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왜 이번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 논문은 물론 언론 보도와 사업 계획서까지 베낀 정황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다른 학술지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산업 현황을 설명하는 문단에선 언론 기사의 문장을 인용 없이 똑같이 옮겼고 1년 전 자신이 발표했던 학술지의 문단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 부정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건 인정되지만 그런 문장 대부분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고 연구 핵심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한글 유지를 영문으로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된 논문을 비롯한 학술 논문들에서도 유사한 베끼기와 짜깁기가 확인됐지만 국민대는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이 작성된 2007년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은 현재 기준은 물론 당시의 국민대 기준에 비춰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켜왔던 학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교육부 훈령을 보면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저작물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입니다. 2007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도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작성 이전에 마련된 조항입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문대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논문 표절과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모든 규정이 있었고 그걸 의거해서 논문을 썼을 겁니다. 이건 오히려 그 당시에 논문 썼던 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이 같은 이중잣대 논란에 더해 베꼈다 해도 연구 내용의 핵심 부분이 아니면 괜찮다는 국민대의 결론도 황당하다고 학계에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미리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야권에서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대가 권력 눈치를 보면서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을 포기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부의 철저한 재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든 지 열흘도 안 돼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까지 표절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후 대학교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를 지원하면서 적은 경력까지 가짜라는 논란이 일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허위 경력 의혹의 시발점이 된 논문들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리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린이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표절인데도 국민대가 정권 눈치를 보며 벌벌 떨다가 면죄부를 줬다라는 겁니다. 2022년 8월 1일 날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다.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을 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 논문을 유지하기로 한 발표가 개탄스럽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등의 비판이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대의 부실 검증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재검증이 불가피한데
본인도 학회에서 논문 표절로 투고 금지를 당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 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회자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국민의힘, 오늘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의결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미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까지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측은 위장 사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퇴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대위 체제를 선택한 국민의힘.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까지 불러 정족수를 채운 뒤 비대위 구성의 전 단계인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을 유지한 채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비대위의 반대 입장이었던 서병수 정국위 의장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한 면이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 사실상 대표 권한을 잃게 되는 이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았고 영화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며 이들을 되살아난 시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도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난했었는데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해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반발을 포함해 비대위 성격을 둘러싼 당내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처음으로 TV 토론에 나섰는데요. 저소득층이 보수를 지지한다처럼 논란이 됐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협공에 나서면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대표 선거 토론회. 시작부터 박용진, 강훈식 두 97 후보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언론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다며 저소득층 발언 비판에 맞섰고 비판 랭킹 플랫폼에 대해서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면서도 정치인은 비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연에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미래 비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노동소득 중심이 아닌 새로운 소득 체제가 중심이 된 사회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비판을
강훈식 후보는 공감을 표하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대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권하고 5년 동안 120조를 들여야 되는 그런 설계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인가를 상실했던 지점입니다. 97 후보 단일화를 놓고선 장외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단일화에 속도를 내자는 박 후보 요청에 강 후보가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며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내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에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시작 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가운데 단일화 시점과 방법을 놓고 두 후보의 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지금 대만 인근의 상황인데요.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남쪽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모습이고요. 강습 상륙함 2대가 근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국의 군용기가 중국 본토와 대만의 중간선에서 위협 비행을 했고요. 중국군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계속된 경고에도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밤에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싱턴과 베이징 두 곳에 있는 특파원을 함께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자, 김 특파원, 일단 먼저 궁금한 점은 이렇게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8월은 미국 하원 여름 휴회기입니다. 쉬는 달에 해외 순방 의원 외교를 하면서 올 여름에 선택한 곳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만은 그런 측면에서 꼭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었을 거고요. 공식 예고한 방문국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계획된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방 전에 한 발언을 들어보시면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함축적인 답이 있어 보입니다. We have global responsibilities, whether it comes to three things, I always say, security, economy, and governance. And this will be part of that. 자, 중국의 반발 강도가 점차 강해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백악관도 다소 만류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건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군은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핑계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만류를 한 거죠. 하지만 오늘 백악관은 독립된 하원 의장으로서 대만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중국이 괜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on't know that she was urged not to go. Who urged her not to go? What we did was provide her context, analysis, facts, information so that she could make the best decision possible.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이든이 중국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었겠죠. 오히려 대만을 안 가면 중국에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같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혹시 어떤 군사적 마찰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사전 경고인 셈입니다. 네, 김수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황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베이징을 연결해서 중국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특파원.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해서 중국의 경고가 계속해서 강해져 왔는데 정말로 군사적 대응까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긴장 강도는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그동안은 거친 말과 군사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 오전부터는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나 호위 전투기가 대만으로 향할 경우 군사 대응까지 할 수 있다는 고강도 경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대만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함정이나 전투기를 대만영해나 방공 식별구역 깊숙이 보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대응을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지금 양국의 행태가 치킨 게임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를 높여서 반발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입니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중국의 영토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말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면서 대만을 끌어들여 중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만 독립 시도를 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신 무기를 팔고 반도체 동맹인 치포 동맹에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의도라고 보는 건데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이 군용기까지 타고 방문하면 대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시작될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대만 문제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역법 위반 의혹 그리고 여동생의 의료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접대 무마 의혹을 제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게 된 건데요. 일부 수사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모 씨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재직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 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한 셈이 됩니다.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이나 이런 업무상 알게 된 그런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를 중대 위반한 것은 맞고요.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았던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두 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성상납 무마 의혹을 두고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느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는데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6.3% 올라서 6월에 이어 또다시 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2달 연속으로 6% 넘게 오른 건 IMF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을 포함한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승을 이끈 가운데 지난달 인상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물가를 밀어올린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채소, 과일, 해산물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 역시 13%나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이와 호박은 1년 전보다 73%나 급등했고 파도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다 보니 맛에 문제가 없다면 흠이 있는 정도는 상관없다. 오히려 싸서 좋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배추 판매대. 아침까지 30포기 정도 있었지만 4시간 만에 다 팔리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일반 제품보단 3분의 2 정도로 작지만 그만큼 가격도 30% 저렴합니다. 평소라면 판매 기준 미달로 진열되지 않았을 상품이지만 이젠 고물가 탓에 없어서 못 파는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요즘 배추 비싸다고 소리 들었는데 제가 원래 목요일 날 김치 담을 예정인데 좋으면 좀 더 보이사다 보관해 놓으려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상승률이 25.9%로 특히 가팔랐습니다. 1년 전 3,597원이던 배추값은 6,600원대, 2,000원도 안 하던 대파는 3,000원이 넘고 오이는 10개 8,680원에서 15,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잦은 비, 여기에 인력 보조까지 겹쳐 생산량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석유류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덜 오른 편이었던 채소류마저 크게 오른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흠이 있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가격이 너무 물가가 올라서 좀 사기가 조금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다른 또 마트에 가서 좀 비교를 좀 해볼까. 이 같은 농산물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이후 출하될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작황도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가파른 물가 상승세 언제쯤 꺾일까요? 정부는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던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걸로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점을 지난다 해도 내년 말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 정점은 올 가을입니다. 대외 요인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3, 4분기 말, 4, 4분기 초, 그러니까 9월, 10월 경이 되게 피크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2달 정도는 물가가 오르지만 그 이후엔 꺾이고 7%대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안정돼야 합니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유가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10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뛸 수 있거든요. 7% 물가의 가장 큰 관건이 현재로서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농산물 작황,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여부도 물가를 좌우할 변수입니다. 하지만 10월 정점을 지난다고 해서 당장 물가가 체감할 정도로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산출합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해 10월부터라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0월부터는 상승폭이 꺾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긴 어렵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1년간 전월 대비 증가했던 것에 이제 합인데 한꺼번에 확 빠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 말까지 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외식비 같은 서비스 요금이나 식료품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꺾기 위해 물가가 정점을 지나도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란 예측입니다. 다만 물가 기조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지난달처럼 0.5%포인트씩 올리는 대신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의 제조를 맡긴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료다, 판촉비다 해서 각종 명목으로 220억 원 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GS25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도시락입니다. 모두 자체 브랜드를 단 PB 상품인데 GS리테일은 제품 개발만 하고 제조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GS리테일이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포착돼 과징금 24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GS리테일이 2020년 8월 발행한 판매 분석 정보입니다. 구매자 성별과 점포 유형별 판매 비중 등이 담겼는데 이 한 장짜리 정보를 제조업체에 주면서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챙긴 돈이 1년여 만에 27억 원이 넘습니다. 얼마의 정보 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과장려금 68억 원, 판촉비 126억 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222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성과장려금의 경우 매입액의 0.5%씩 매달 떼어가던 걸 갑자기 1%로 올리는가 하면 매입액이 늘긴커녕 줄었을 때도 받아간 경우가 100건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매출 대부분을 GS리테일에 의지하다 보니 거래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듣기 위해 업체들의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조차 듣기 어려웠습니다. 전화가 언론사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대응하거나 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GS리테일은 유통 가맹 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U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취액이 적고 잦은 시정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 군인은 여성 하사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군인과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한 40대 준이는 올해 1월부터 20대 여성 하사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부항을 떠주겠다며 윗옷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은 성추행은 매일 1회 이상 반복되었고 석 달 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동료 부사관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강요했습니다. 같이 코로나에 걸려 근무를 피하자는 건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확진자가 먹다만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해 결국 입을 댄 피해자가 확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공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는 다음 날 입건됐고 약 열흘 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SNS 메시지를 27차례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부사관 후보생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를 언급하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위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기습추행의 부분도 있고 위력에 의해서 사실 추행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하사는 아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확진자 숙소에 들어갔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럼 이 사건 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됐고 2차 피해를 막는데도 소홀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이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놨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가량 이어진 성추행에 견디다 못한 피해 하사는 결국 가해 준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지적입니다. 지난 4월 14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튿날 가해 준이가 입건까지 됐지만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가해 준이가 부대에서 버젓이 업무를 봤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메신저 등을 통한 압박과 회유를 이어가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갔지만 군의 적절한 보호 조치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상급자에게 피해를 토로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와의 분리조치 요청도 2차 가해는 분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하사는 청원 휴가를 쓰면서 스스로 피해 다녀야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까지 꾸려 군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앞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두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인권 개선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국방부 예규에도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공군은 신고 직후 휴일 등이 끼어 가해자 파견 조치에 시간이 걸렸지만 직무에선 배제했고 피해자는 휴가여서 부대 내 분리는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과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살해 위협을 느낀 30대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지만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사이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한 여성이 알뜰폰 같은 별정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가 한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경찰차에 이어 119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했다는 30대 남성의 자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살해되기 전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이미 112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화는 남녀가 다투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 소리만 들린 채 끊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이번엔 신고 여성의 휴대전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였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24시간 당직을 운영해 경찰이 긴급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주말, 휴일 당직이 없는 별정 통신사는 다음 날 늦으면 2주까지 기다려야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주변에 순찰차를 보냈지만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파출소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피해자와 처음 만났는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서 하강하는 체험을 하는 시설이죠. 집트랙을 타던 60대 남성이 안전장치와 충돌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MBC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해 앞바다에 설치된 집트랙 시설. 도착장에 한 남성이 들것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남성은 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고하셨습니까? 팔 만지지 마시고 팔 아파.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지난 금요일 부인과 함께 집트랙에 올랐습니다. 1km 넘게 내려오다 도착지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줄었는데 반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온 견인장치가 그대로 집트랙을 들이받았습니다. 견인장치는 탑승객 앞에서 멈춘 뒤 집트랙을 도착지까지 끌어주는데 사고 당시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강한 충돌음이 들렸고
탑승객은 크게 위아래로 휘청거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엄마가 놀라서 아빠를 딱 봤는데 바지를 다 늘어뜨리고 이렇게 축 처져서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과 목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척추신경까지 손상돼 모든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요원조차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근무자가 밑에 한 명, 위에 한 명 이래 있었고 그 외에는 안전 요원도 없고. 집트랙 운영 업체는 이번 사고가 난 이후 바로 운행을 중단하고 잠정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장비는 이상이었고요. 작업자 그날 기분 약간의 부주의가 있었는 것 같고 그날 또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같은 동시간대에 탔는데 왜 그 한 명한테만 바람이 작용하는지 그 이해가 솔직히 가지를 않아요. 문제는 집트랙을 관리하는 부처도 안전 규정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안전 승인이나 점검이 제대로 지금 뭔가 만들어지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지난 일요일에도 충남 대둔산에서 집트랙이 충돌해 6살 아이를 비롯해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집트랙 사고는 17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두싱 외추라는 작품인데요.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한국이 원작이라는 사실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중국의 코미디 영화 두싱 외추. 달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하던 주인공이 팀원들이 다 떠난 뒤에 홀로 남겨져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중국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고 중국 감독이 연출한 중국 제작 영화인데 최근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영화 두싱 외추는 개봉 5일 만에 1,5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했고 박스오피스 수익은 2,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유명 웹툰 작가 조석의 문유가 원작으로 중국 측이 국내 투자 배급사 판권을 수입해 제작됐습니다. 국내 웹툰이 중국에서 영화로 제작된 첫 사례지만 포스터 어디에도 한국 만화가 원작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也有笑点和泪点都有，然后就是还比较期待吧，算是，然后他们评价还蛮高的。你知道那部电影是改编韩国漫画吗？这个不知道。不知道。不是很清楚。 한국 원작이란 건 관객들에게는 흥행 요인일 수 있지만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부각되는 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야 하는 수입사로선 부담 요인입니다. 영화 베테랑이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리메이크 영화로 개봉되는 등 한한령 이후 한국 원작이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사례는 모두 27편입니다. 드라마 웹툰 같은 이른바 K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가정이나 인터넷에선 불법 다운로드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유통이 활발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이라는 출처를 지우고 중국 현지에서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는 등 한한령 속의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1991년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된 지 31년 만에 정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새로 생긴 건데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국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장관 취임 3개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권고 후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국은 총괄, 인사,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3객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 출신은 12명인데 김순호 경찰국장과 박유진 인사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을 비롯해 11명이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것을 두고 경찰대 힘 빼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과장님들 기준으로 보면은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행안부에서 한 분, 그다음에 이제 비경찰대에서 한 분, 경찰대에서 한 분. 같은 시각 경찰청에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주요한 경찰 정책인데도 경찰위의 심의 의결 권한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고유 업무인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지 살피겠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된 유삼영 총경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 역사적 퇴보라며 바로잡을 방법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경찰 치욕의 날이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탄식과 함께 애도를 뜻하는 이모티콘도 계속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5일 만에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살 이하의 환자가 많은데요.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2명이 잇따라 사망해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 증상이 없어도 동네 병의원에서 5,000원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농촌의 병해충 피해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해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 서성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의 한 복숭아 밭입니다. 가지 곳곳에 생김새가 나방과 비슷하게 생긴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수액을 빨아먹고 당 성분이 든 배설물을 분비해 그름병을 유발하는 갈색 날개 매미충인데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등장했습니다. 방제를 해도 주변 산에 있던 갈색 날개 매미충들이 다시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6월 달에 열대야까지 있을 정도로 기온이 높아졌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제 보통 벌레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집니다. 포도밭에는 미국 선녀벌레가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유입된 외래 해충으로 나무 진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경북 상주, 강원 삼척 원주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역시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일찍 출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회색이랑 쫙 붙었어. 갓나무에 거기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 날씨가 덥고 이런 게 막 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농촌 일손이 부족해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관계당국이 합동 방제에 나섰습니다. 육묘가 한창인 딸기 농장에는 탄저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등 덥고 습한 날씨와 예년보다 일찍 등장한 병해충으로 농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사령탑을 맡게 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첫날부터 주장을 교체하는 등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허삼영 감독의 자진 사퇴로 25년 만에 감독 대행 체제를 맡게 된 삼성. 갑작스럽게 팀을 이끌게 된 박진만 감독 대행은 빗속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지만 코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선수단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솔직히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무거웠고요. 팀 분위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훈련이나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첫날부터 선수단 변화도 단행했습니다.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주장 김원곤을 2군으로 보내는 대신 4번 타자 오재일을 새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살려달라고 책임감 가지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기분 좋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중요한 자리 맡게 해주셔서. 큰 변화를 단행했지만 삼성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50경기가량 남겨둔 현재 9위 삼성과 5위 기아는 9경기 반차. 가을 야구 진출이 버거워진 상황에서 맏형 오승환이 지난달에만 4차례나 세이브 기회를 날리며 팀 구심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트럭 시위에 스케치북 검열 파문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힘겹게 8월을 맞은 삼성. 국민 유격수로 불렸던 박 감독 대행이 위기의 팀을 수습할 수 있을지 내일부터 험난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축구에서 골키퍼만큼 부담이 큰 포지션도 없을 텐데요. 특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 헛발질은 결과도 치명적이고 마음도 쓰라립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정우영의 소속팀인 카타르의 알사드.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허공을 가른 치명적인 헛발질. 민망함을 달래보려고 저병이라도 하듯 뒤늦게 몸을 날려봤지만 공은 이미 골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팀 동료 정우영은 믿기지 않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던 골키퍼는 애꿎은 양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이 골로 무너지기 시작한 알사드는 개막전부터 쓰라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골키퍼들의 실수는 공격수의 압박에 허둥대다 공을 정확히 보지 못할 때 나옵니다. 2번의 헛발질도 모자라 발끝으로 공을 밀어넣은 자책골부터 공이 뒤로 흐른 줄도 모르고 허공에 발을 휘둘렀던 골키퍼도 있습니다. Sorry, he just forgot to take the ball. This is fantastic. This is absolutely marvelous. 보는 사람은 웃지만 당사자는 절박했던 장면. Ja, ich kriege einen Rückpass, nehme den Ball an, er hat ein bisschen Backspin und ja, dann sehe ich im Augenwinkel halt was Weißes, denke nach wie vor ist es der Ball. War dann der Elfmeterpunkt. 때로는 잔디 역시 변수입니다. 지난해 성남의 김영광도 헛발질로 실점했는데 차려는 순간 공이 절묘하게 튀어올라 베테랑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자책골이 나왔지만 이 골키퍼는 유쾌한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Football is an entertaining sport and unfortunately I was the entertainer. 10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골키퍼. 오늘도 그 무거운 부담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심판을 폭행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아르헨티나 3부 리그 경기, 주심이 파울을 불자 한 선수가 신경질적으로 공을 차냅니다. 이 팀 선수들 판정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흥분한 선수를 동료들이 말리고 골키퍼가 와서 항의를 이어가는데 이번엔 레드카드를 줍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이때 한 선수가 심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죠. 결국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끌려나갑니다. 주먹에 머리 부위를 맞고 쓰러진 심판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는데요. 바엘 선수는 곧바로 구단으로부터 영구 제명됐습니다. 더 엄한 벌이 내려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영연방 게임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이클 충돌 사고입니다. 사이클끼리 엉키면서 넘어진 이 선수. 뒤에서 따라오던 사이클이 미처 피하지 못해 바퀴에 깔리고 맙니다. 충격이 컸을 듯한데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독일 FA컵으로 갑니다. 4부 리그 팀에게 끌려가던 베를린 곧바로 반격에 나서는데요. 측면 크로스를 절묘한 터닝슛으로 연결합니다. 저 위치에서도 멋진 발리슛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1대1로 맞선 연장 후반 9분 극적인 헤더 결승골까지 터지면서 힘겹게 1부 리그의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마지막은 아르헨티나 프로축구에서 나온 환상적인 논스톱 발리슛입니다. 벼락 같은 슈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일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강한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어 오늘 밤 또 한 차례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더 오겠고 충청 북부와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에는 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도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가 와도 폭염은 오히려 더 강화돼 대구 경북과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또 폭염주의보 지역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륙으로 확대됐는데요. 내일은 더욱더 푹푹 찌는 듯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낮도 낮인데 밤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 지방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서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절기 입추에도 이 폭염과 열대야는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